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비욘디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또 이동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영 원장님이랑 방송을 해서 제가 유튜브 찍은 것 중에 최고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서울로 한번 꼭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부탁드릴 거고요. 근감소증이고요. 저번에 제가 외모에 대한 인기 투표를 제가 져가지고 이번에 안 할 겁니다. 너무 타격이 컸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오늘 할 건데,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이동영 원장님한테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허리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협착증이 비슷하시더라도 이게 근감소증이 되면은 비슷한 협착으로 잘 못 걷게 되세요. 그러다 낙상이 되고, 그러시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삶의 질이 한 번씩 다치실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근감소증이라는 게 우리가 100세 시대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진지하게 바라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의사인 내과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동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모 투표할 줄 알고 머리 자르러 갔는데, 오늘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타격했습니다. 당황스럽군요. 네. 근감소증 의뢰 받았을 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어떤 요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주로 혈액투석 환자나 만성 콩팥병 환자들 많이 보는데, 저희 환자들도 근감소증이 상당히 문제고, 요새 만성 콩팥병 환자도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또 이번에 이걸 선정을 해 주셔서 저도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시작부터 한번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대학에 있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육이 거의 대부분 아주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은 걸 제외하고, 그렇죠. 근육량 자체가 일반적인 분들보다 매우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량이 저절로 줄어드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있죠.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에 저해가 오거든요. 요독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투석 전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콩팥에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 콩팥 사구체에 일시적인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콩팥병 환자들이 투석 전까지는 단백질을 좀 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빠지겠지. 단백질 안 먹고 운동시키는 거예요?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희가. 왜냐하면 콩팥이 안 좋아지면 2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머리가 살살 아파오고 있습니다. 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골대공증도 심해지고 골절도 잘 생기니까 운동도 심하게 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거죠. 단백질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도 잘 안 되고, 요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지죠. 콩팥병,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부어 있는 것 빼고는 몸에 근육이 좀 보통 일반인보다 거의 확실하게 줄어들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외래에서 보면 지금 붓기 말씀하셨는데, 그 붓기가 다 팔다리에 붓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으신 거예요. 부기를 투석이나 이런 거 이뇨제를 써서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근육만 앙상하게 남잖아요. 서 계시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세요. 그 정도로 근육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부종을 다 빼버리면 그래도 환자가 막 휘청휘청 하시는 거예요. 근육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부종이 좀 도움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보면. 머리가 아프네요. 설명을 주니까. 오늘 이제 이동영 선생님 이제 잘 설명해 제가 또 보호자 모드로 열심히 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감소증은 사실은 이제 노인에 한정한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젊은 환자분들이 물론 여기에 속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내과 분과 중에서 요새는 이제 노년의학, 노년내과라는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년내과학 책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팩트 중심으로 우리 이대영 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팩트 폭행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팩트 조금씩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정형외과와 내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팩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왜 근감소증이 중요하고 근감소증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등등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내과인지 정형외과인지 참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근감소증 자체를 연구하는 거는 거의 내과적 영역에 가까운 것 같고요. 정형외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근감소증 자체를 연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한 발 좀 물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학에서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건 이동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학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인 정형외과학은 없으니까요. 몰래. 그러니까 근데 척추부니까 제가 척추를 주로 수술하기 때문에 척추부가 가장 노인들이 정형외과에서는 거의 가장 노인들이 많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수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워낙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연세 높으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고 제가 언제나 코어 근육 기르라고 뭐 호흡 훈련 같은 거 시켜드리는데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잘 안 해서 제가 뭐라고 좀 하긴 하는데 그럼 좀 섭섭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나 잘한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형외과 선생님보다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 많으신 것 같고요. 내과에서는 이제 노년의학 선생님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고 저희 신장학회에도 근감소증 연구회가 있어요. 한국말로 근여림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여림증. 그 한글화를 또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도 한문 아닌가요? 근은 한문이죠. 네. 그러면 그것도 바꾸지. 왜 여림만 바꿨을까요? 제가 오늘 학회 이사회니까 여쭤볼게요. 첫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젊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노인 환자들이 대상이다.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항상 이걸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 것이냐. 항상 그게 고민이야. 날씬한 분들도 살을 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몸이 앙상해지시고 근육이 빠지니까 이게 뼈라든지 이런 거를 지탱을 못 해주시니까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 많이 찾아가시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느냐가 요새 아주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감소증이 얼마나 흔하냐 하면 노인들 76세 이상 인구의 9%, 10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이 있고 벌써 50세, 우리 이제 50세 얼마 안 남았어요. 50세 이상 성인이 되면 해마다 근육량이 1에서 2%가 저절로 감소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거죠. 근데 이런 근감소증 외에 근력이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악력도 측정하고 하잖아요. 이런 근력은 이 근육량보다 2배로 더 빨리 감소해요. 3에서 4%씩 감소한다.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치료로 우리가 의사들이 항상 뭐 운동해라, 단백질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굉장히 아픈 팩트인데, 뼈 때리는 팩트인데요. 운동을 하면 건강한 생활 유지, 뭐 심폐기능도 강화되고 뭐 좋잖아요. 근데 고령화에 따른 이런 근력 감소를 멈추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멈추기는 못하겠지만 늦게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이 진다고. 근데 주름이 안 진 사람은 앞으로도 앉을 수 있지만 졌던 주름이 다시 펴지는 일은 없다고. 딱 그런 거죠. 졌던 주름이 다시 펴진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이 운동이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뼈 때리는 팩트고요. 또 하나, 이대영 원장님한테 한 열흘 입원해 계신 어르신이 만약에 계시다. 수술하고 한 열흘 누워 있었어. 그러면 하지 근육이 1kg 정도 빠진답니다. 열을 눕혀놓는 수술은 이거 수술하고 대부분 다음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 3일 안에 다 움직이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안 눕히려고 합니다. 보통은
안 눕히려고 하는 게 오히려 안 눕히고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예. 이제 수술 후에 빨리 움직여라 예. 이런 거를 많이 권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 때는 뭐 한 달 눕혀놓는 거 예사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네.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레지던트 때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육량은 20, 30대 때 최대가 됐다가 점점 떨어지고 10년마다 8%씩 떨어지고 70세 이후에는 10년에 10%씩 떨어져요. 이러면 이제 요새가 100세 시대라 그러면 네. 진짜 100세 되면 이게 근육이 얼마나 남겠어요?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보다 여성이 근육량이 더 많지만 나이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 속도는 불행하게도 남자가 더 빠르고 상체보다는 하지 근육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 은사하셨던 허업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를 집어넣고 허벅지를 두껍게 해야 오래 산다. 배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하체 근력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게 협착이랑 관계가 많습니다. 결국, 뭐, 허벅다리 근육이라고 하면 저는 허벅다리 제가 척추 보는 의사로서 허벅다리 근육이 떨어지면 그 코어 근육이 같이 떨어지는 거여서요. 그렇겠죠. 복부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이 같이 떨어지면서 척추를 잡아주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결국 저희가 환자들을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환자들을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못 걷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이 빈발하게 되는 거여서 네. 그럼 제가 이누영 보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많이 올려놓으면 네. 늙어서 유리한가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근육량이 여기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슬로프는 똑같이 떨어지겠지만 그죠? 예.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은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연세가 드시기 전에 운동을 해서 네. 근육량 자체를 일단 올려놓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무래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근육이 젊었을 때 운동 열심히 하자.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근육량도 문제인데 근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70세 이후가 되면 이게 근력, 이 악력이나 이런 게 거의 뭐 25%에서 35%가 감소가 되니까 또 남자에서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 못 들고 쥐었던 거 못 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봤는데요. 80세 노인이 100kg 데드리프트를 하더라고요. 아우,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거죠. 만약에 그러면. 네. 그럼 그분은 젊었을 때 300kg를 들었던 건 아닐 거고 아주 천천히 떨어지게 관리가 되신 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겠죠. 젊었을 때도 근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이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시는 과정에서 언제나 꾸준히 운동해주고 식생활도 잘 조절해서 이게 천천히 떨어지신 분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요새 장수 비결 중에 예.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신문 방송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유가 근감소증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넘어지면 부러지고 이렇게 생겨서 장기 요양시설 입소하시면 어떻게 돼요? 혼자 지내시게 되고 우울해지고 이러면서 사망률도 올라가게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데이터에서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시는 분이 심근경색 발생률도 높고 당뇨병 발생률도 높고 뇌졸중 발생률도 높대요. 저는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넘어지고 나서 몸을 못 움직여서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병이 온다는 거. 그게 참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서 뭐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갑자기 아파서 뭐 급사를 하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관리가 안 돼서 넘어지고 다쳐서 못 움직이니까 우울증하고 심폐기능 떨어지고 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사이클들이 되게 불행한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 다음에 근육량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떨어져요. 폐활량 당연히 떨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이 폐를 움직이는 이 호흡 근육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래 배출이 잘 안 되니까 폐렴 같은 이런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말씀드린 이런 질환의 발생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근육 뱅크에다가 근육을 많이 저장을 하면 여러 면으로 좋고 심지어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거 팩트예요. 근감소증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노년내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굉장한 팩트라는 거죠, 이게. 그게 저는 그냥 팩트가 아닌 말을 제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요, 제가 환자분들 볼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은 한 60대 정도까지는 근력이 금방 회복을 하세요. 좀 운동을 하면 힘도 좀 생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척추 환자 기준으로 저 실제로 환자들은 한 60대까지는 재활을 안 해도 근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70대는 재활을 꼭 해야만 올라가고요. 80대 되면은 한다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대영 원장님 경험도 굉장히 이 교과서적 내용에 거의 일치하는 말씀이 맞거든요. 네, 50대 이상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 60대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운동을 근감소증에 대한 적극적인, 여기 이동영 원장님 슬라이드 쪽에 제가 얼핏 한번 봤는데 그 끝에 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하기 전에는 저는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30대는 근력 운동 그렇게 그냥 그때 한 게 그 5, 60대 안 하면 어차피 다 소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근력 운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한 5, 60대 정도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걱정은 소아 비만도 많고 20, 30대 성인들이 이제 비만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도 결과적으로는 근육량이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 적잖아요. 인바디 같은 거 해보면 딱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조금 걱정은 되죠.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척추의사로서 뭘 걱정하냐면요. 젊어서 운동을 왕창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근육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운동에 쾌감을 주니까. 근데 코어 근육이 그만큼 안 늘어요. 코어 근육 늘리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껍데기 근육만 열심히 키웠고,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힘은 강한 편인데 껍데기가 훨씬 더 강하게 힘을 주면은 또 똑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근육량을 키운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척추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육량을 키울 정도로, 근육량을 키우면은 코어 근육이 커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육량을 너무 근육량 자체 절대적인 양보다는 근육량을 키울 때 코어 근육 위주로 근육량을 키우시는 게 허리 운동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동영 원장님 허리 운동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코어 운동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있죠?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헬스트를 배우셨다면서요? 뭐 있었더라? 뭔가 요새 하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안 해가지고. 요새 하도 안 하니까 처음부터 안 하셨군요. 처음부터 하나도 안 뭐 하셨는데. 있었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사모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혼나겠네. 처음부터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망한 상황이 돼서 제가 저 30년째 좋은 패트로지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저 30년대 자전거 타고 있어요. 코어 강화에 자전거도 좋나요? 좋은 운동이 맞고요. 이게 자전거를 타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코어를 쓰는 게 뭔지를 되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전거가 코어에 되게 중요한 운동인데 코어 능력이 안 좋으면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앉는 자세를 보면 허리를 되게 많이 숙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선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코어를 완전히 세우고 위를 숙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전거를 할 때도 아랫배 힘을 많이 줘서 요추는 전만 상태를 봐도 코어 힘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만 숙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자전거를 오래 타시면은 코어 자체를 하체랑, 그러니까 계속 연결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제가 수영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영이 허리에 좋은 거는 물에 떠 있는 정도까지는 확실히 좋고요. 근데 그거 자유형을 열심히 하는 거랑 허리 좋은 거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물에 떠 있는 게 밸런스 운동, 고유 감각 운동에 대해서 코어를 잘 쓰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되게 중요한 능력이 맞거든요. 유선형을 지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맞는데, 실은 근데 근데 그 이상 하는 건 고민 안 돼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니까 코어를 단단히 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자세가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일정 정도까지는 좋은데요. 어느 정도 이상 지나면은 욕심이 나거든요. 수영 선수도 유선형 깨져서 허리 박살 나는 거고요. 자전거 타다 허리 아픈 사람도 자전거를 잘 타는데 코어 유지가 안 돼서 허리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쟁적으로는 스포츠에서 남보다 성과를 내려면 코어 근육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근력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상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적정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정선이. 근데 자전거는 코어 강화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운동인 건 맞습니다. 자전거라고 대답할 걸. 뭘요? 자전거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되네 내가. 플랭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패트로 치는. 저 플랭크요? 네. 네. 아니 플랭크는 원래 그 코어 운동의 꽃이 원래 플랭크가 맞는데요. 그거는 코어 운동의 꽃이지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랭크 완전히 왜냐하면은 플랭크 자세를 코어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껍데기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랭크가 코어 운동의 꽃이니까 나는 코어에 힘 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껍데기로 플랭크를 해요. 그럼 전혀 코어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코어에 힘 주는 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제가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얘기해 보면은 필라테스나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자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실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코어 근육 강화하기 방송을. 예, 우리 PD님이 그거 링크 좀 올려주시면,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뒤에 방송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되게 여유있게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방송이 생겼어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근력 저하가 생기면 활동 제한이 4배 증가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망도 2배 증가한다.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주줄리 말씀을 드리냐면 근감소증은 현상이 아니고 이제는 질병이다. 그래서 2016년도에 WHO에서도 질병 코드를 잡아줬고 2021년도에도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8차 개정안 진단서 쓰면 매일 보시잖아요. 이 개정안 거기에 근감소증이 진단 코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현상이 아니고 질병이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정상 사람보다 근감소증 있는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네,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런 그래프를. 오래 살아요.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네. 그리고 이런 거 진단 방법이 뭐가 있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갑자기 억울해서 제가 그런 거고요. 모든 정형외과 적어지지 않습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네, 근데 이 근감소증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DXA라 그래서 이제 듀얼 에너지 엑소선 흡수 계측법. 이거 별거 아니고요. 골다공증 검사기 가지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헬스 가시면 누구나 한 번씩 다 찍는다는, 이거는 이 상표 이름인데 이거 PPL 아닙니다. 인바디라는 상표죠. BIA라고 해서 생체 정기 임피던스 측정 기법. 맨 처음에 헬스 가면 제가 헬스를 갔다는 증거입니다. 헬스를 가면 인바디를 잡고 바디 컴포지션을 재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기준, 성인 기준의 아시아 기준은요. 복잡하게 뭐 이거 말고요. 인바디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스퀘어미터당 7 미만, 여자는 스퀘어미터당 5 미만이면 근감소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 원장님 병원에 있는 그 골다공증 검사기기잖아요. 요거 하면 가격이 이 정도 나온대요. 이 정도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동영 원장님 슬라이드를 보고 우리 병원에 저기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측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아마 레디에이션 요 범위를 바꾸면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디 컴포지션에 지방도 만들 수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요런 게 있답니다. 가셔서 한번 그 업자분을 부르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불렀습니다. 네, 분명히 될 겁니다. 그 질문을 누가 올려주셨는데요. 한쪽 다리 종아리만 왼쪽보다 더 부어있다. 네, 신장내과에서 검사했는데 당연히 원인을 못 찾았을 거고요. 아마 한쪽의 정맥순환이 안 좋아서 저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저런 분들 이제 말초혈관 질환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런 분들은 글쎄요, 순환기내과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런 경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학교 선배님이시고 왜 의사협회 회장님 하셨던 우리 노한규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노한규 선생님 같이 이게 하지정맥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한테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에서는 안 보죠? 저런 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차피 검사는 다 되어 계실 테니까요. 제가 그냥 근력, 내가 힘을 쓰거나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중요한 거는 좀 더 부어 있긴 한데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가 그게 진단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신경 안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콩팥이 나빠서 붓는 거는 보통은 양쪽이 다 같이 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한쪽만 붓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허리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제가 척추합착 감압술을 하고 나면은 다리가 부으세요. 한쪽이 선택적으로 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감압이 되고 나면은 신경 자체가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좀 늘어나는데 근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붓는데, 그런 경우는 근육량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운동을 좀 꾸준히 해보시는 방법도 한번, 운동을 해봤을 때 부기가 좀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통증 양상이 겹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운동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맥순환은 결국은 정맥은 동맥처럼 스스로 짜주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여야 짜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인바디 얘기고요. 인바디는 뭐 병원에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저도 쓰거든요. 투석 환자 인바디를 쓰는데 아주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고 그냥 대놓고 골격근량이 나온다. 그래서 측정이 쉽다. 그 다음에 CT, 아까 방송 전에 이제 CT가 가장 정확하다 말씀 딱 하셨는데, 네, 가장 정확하긴 하죠. 그리고 복부 비만 뿐만 아니라 이게 내장 지방이랑 뭐 이런 근육량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잘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그냥 인바디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금 저 영상보다 제 배에 지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근감소증, 근육량이 주는 거는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 근력,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거는 악력계를 쓰는 거죠. 악력계. 제일 쉬운 거 악력계요. 혹시 이게 있으신가요? 정형외과에? 저희 병원에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악력계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수치를 잽니다. 근데 이 악력계 수치를 왜 재냐면요. 이 악력이 종아리 근육량이랑 가장 잘 일치한다는 보고가 있대요. 그래서 하지 근육 근력과 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악력을 측정을 하고, 악력 측정의 데이터도 아시아 기준으로 얼마 이하는 분명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래나 뭐 일반 병원에 잘 없어요. 악력계가.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간단하게 근력이 뭐 또 확실히 떨어졌구나를 보기 위해서 요런 이제 신체 수행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하시냐면 5회 동안 의자에서 제자리에서 의자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켜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속도가 어느 시간 이상이 걸리면 여기는 우리 데이터로는 한 11.6초, 12초 이상일 때 5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12초 이상이 걸린다면 분명히 하체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근육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죠. 타임 어벤고 테스트 해가지고 3m를 떨어뜨려 놓고 한 바퀴 돌아와서 앉는 요거를. 그래서 10초 이내로 수행하면 정상. 이거보다 못하면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외래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외래 공간이 3m가 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거든요. 70세에서 84세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노쇠 코호트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인들은 남성은 21.3%, 여성은 13.8%가 근감소증인 거가 확인이 됐어요. 이건 아까 뭐 인바디가 아니라 DXA라고 아까 그 골다공증 검사기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큰 문제다. 60세 이상의 25%, 80세 이상이 60%가 근감소증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 있으면 이거 빨리 발견해가지고 뭐 운동을 시키든지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진료실에서 우리가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하다못해 집에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을 고안을 해보니
왼쪽 종아리 둘레를 선 자세에서 재보면 그게 가장 그 근감소증의 어떤 파라메타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집에 왜 허리 사이즈 재는 줄자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신 다음에 왼쪽 종아리 둘레를 지금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남자가 34cm 미만이거나 여자가 33cm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해 볼 수 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쪽이 피하 지방이 많지가 않아서요. 근육 자체의 두께를 순수하게 볼 때 좀 유리할 겁니다. 종아리 쪽이 피하 지방 이렇게. 그리고 네. 어차피 상체보다는 하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맞습니다.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코어나 걷는 능력 그런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중요한 거고요. 상체 근력은 많이 생기면 자세만 나빠집니다.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도 몸을 똑바로 못 쓰시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역삼각형 몸매가 되면 완전 역삼각형이 되면은 몸 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바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헬스할 때 힘줄 때 몸을 꾸부정하게 이러고 힘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들냐면 그 상태가 겉에 있는 근육들이 파이링을 제일 많이 하면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 가까운 몸의 밸런스가 돼 있는 거거든요. 힘을 풀었을 때도. 그래서 상체 근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체 근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아리 둘레를 재보자. 왼쪽 종아리를 서서. 네. 이렇게 재보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른쪽을 재고 있어요. 이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는요. 네. 잘못된 겁니다. 왼쪽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설문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설문지. 예, 이거는 쉬운데 그냥 이거는 외래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행동이 외래 이렇게 걸어 들어오실 때 보면 알잖아요. 행동이 굼뜨고 걸으려면 도움받아야 되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만만치가 않고 계단 오르면 힘들고 몇 번 1년에 몇 번씩 넘어진다. 이거를 모아서 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다 그냥 영어로 앞에 있는 거 사이크 F라 그래서 F가 4인데 요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력 4.5kg짜리 한 박스 들을 수 있느냐, 보행 보조, 의자에서 일어서기. 네, 그 다음에 이게 영어에서요 체어 클라이밍이라는 표현을 써요. 체어 클라이밍. 그러니까 계단 클라이밍이 아니고요 체어 클라이밍. 이게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의자를.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봐서 점수를 매깁니다. 0에서 2점까지 매긴 다음에 예, 해석을 해요. 그냥 10점 만점으로 3점까지는 정상,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4점 이상이 되면 강력하게 근감소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검사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예, 진료의 프로시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거 읽으시면 미워할 거예요. 아니 그 종아리 예, 종아리 둘레 재고 이거 설문지 한 다음에 의심이 되면 예. 자,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말씀하시고 예. 큰 병원에 보내. 정형외과로 보내요. 제가 의원이니까 정형외과 보내. 그러면 가시면 아까 한 그런 영상 검사나 인바디를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라 이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아까도 한참 그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진단하면 뭐 하냐?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예. 여기에는 이렇게 딱 적혀있죠.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다 알아요. 영양, 운동.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돼 도대체? 제가 아까 뭐 여쭤봤던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오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또 다른 영역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비욘디 얼핏 들었는데 비욘디의 가장 주된 시청자층이 40대 여성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은 보면 저는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나이가 50대 빠르면 50, 늦으면 좀 60대 이 정도가 근육 자체를 내가 지금 잘 관리해 두는 게 나의 미래를 좀 더 행복하게 그렇죠. 꼭 오래 살 필요는 없지만 행복하게는 살고 싶잖아요. 안 아프고 예, 네. 행복하게 삶의 질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백질 보조제 같은 거. 아니 뭐 젊은 사람들 헬스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아니 뭐 근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전에도 이경실 소장님이랑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요새 젊은 분들 20대 미만, 10대, 20대 젊은 분들은 이미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30대 이상이나 40, 50대는 사실 단백질
저게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드시는 건 상관없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영역으로 넘어와서 콩팥병 환자가 되면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그거는 확실히 조금 약간 이론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네. 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 그 이경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진짜 적더라고요. 우리가 예. 먹는 게. 근데 예. 주구장창 단백질만 먹기가 예. 더 어렵겠어요. 탄수화물이랑 또 틀리잖아요. 단백질 먹는 게. 우리는 예. 탄수화물만 열심히 그렇죠. 먹으니까. 그래서 예. 이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콩팥이 나빠지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되지만 우리나라 실태를 봐서는 그 정도까지 드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 그게 뭐 두부가 이런 거 한 박스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그만큼이나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요. 단백질 양을 채우려면. 아니면 이거 주먹만한 거를 3개를 먹든지 소고기로.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노인들이 그 이경실 소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빌리면 예. 본인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 먹고 이런 거 자체가 귀찮으신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게 힘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죠. 혼자 운동하라 그러면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하루 이틀만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김철중 기자님이라고 조선일보의 의학 전문 기자님이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노쇠에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근감소증도 노쇠의 하나니까. 그러니까 노쇠 예방을 위해서 뭘 하면 좋으냐 했을 때 나 혼자 지내지 말고 친구를 많이 만들고 고립되지 말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고립되면 노쇠된다. 활동량이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운동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를 받아서 근감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딱 골라서 운동을 하시고 식습관도 운동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운동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나눠서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걸 짬뽕으로 2만 보, 3만 보 걷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위험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게 있어요. 사실 그게 이대영 원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걸 찾아왔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만 근력 운동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고갈시킨 다음에 유산소로 지방을 태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육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 발생한 젖산이 산소랑 결합해서 유산소를 할 때 다시 에너지로 쓰여.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코어 운동을 따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 저도 허리가 아파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을 할 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아니면 내가 자세를 바르기 위한 내가 걷기를 한다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코어를 바로잡기 위한 뭐 자세를 교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해서 운동을 하셔야지 시간도 효과적으로 쓰고 그 운동에 투자한 시간 대비 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면은 효과를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나중에 슬퍼지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운동, 그다음에 식사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좀 문제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희 영역에서 짧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혈액투석을 하는 투석 전문이시고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투석실이거든요. 우리나라 병원이랑 많이 좀 틀리지 않나요? 훨씬 더 밝아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좀 더 예리하게 보시면 좀 더 영어가 써 있는데. 아, 네. 놀라서 영어가 떨어질 뻔했어. 네. 보시면 우리나라는 모든 치료를 다 누워서 받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시면 다 의자를 씁니다. 그럼 왜 의자를 쓰죠? 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보면 다 이렇게 누워요. 와식 문화 누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아시아, 중국, 일본, 인도 다 누워서 투석받아요. 다 그냥 누워 있는 걸 강요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12시간을 누워 있으라 그래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게 만성공파병 환자에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세덴타리 비헤이비어라는 말이 있어요. 세덴타리 비헤이비어가 앉아서만 지내려는 습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앉거나 눕거나. 예.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병원에서 많이 강요를 하고 있죠. 오히려 조장을 한다. 네. 보시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앉아 있는 환자들이 투석하는 동안 놀개를 안 해. 이렇게 보면 운동시켜요. 예, 바이셉트, 숄더 뭐 이런 거 막 운동시키고요. 상체도. 이것만 하느냐? 하체도 해요. 예, 하체도 운동시켜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시키면 어르신들이 화내실 것 같은데. 화내시죠. 화내시죠. 제가 지난주에 화내실 것 제가 지난주에 여행 투석 그 회의 때문에 제가 일본 출장 갔다 왔는데 예. 일본에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 요거 바이시클. 예. 예. 이게 앉아가지고 투석하시는 동안에 이 어르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다니까 아 좋아라 하시지만 속으로 엄청 욕하실 건데 예. 누워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일본도 이번에 이걸 도입을 해서 시켜보니까 원장님 말씀처럼 한두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대. 힘들다고. 예. 우리나라 분들이 그게 조금 힘들어 하신대요. 근데 미국은 이거 보세요. 아, 이게 뭐 환자라고 보기 어렵죠. 저도 이렇게 못 당길 것 같은데. 와우, 네. 멋지신데요. 이렇게 막 고무 밴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네. 예.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노쇠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운동을. 와, 저 목 운동을 저렇게 하시네요. 예, 목 운동을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시켜요. 네. 누가 시키냐면요. 옆에서 이런 치료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켜요. 사이클별로. 자, 상체 땡기고, 하체 이게 순서대로. 근데 실은 저는 이런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운동 교육하는 게 피를 못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면에서 진짜로 그 건강을 지키고 싶다 뭐 오히려 그런 것들 피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네. 의료비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 교육하는 거에 대한 피를 인정해 줄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따로 투석 중에 물리치료를 하거나 이런 운동치료하는 거를 수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그냥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이 뭐 서비스 차원 아니면 의료진의 선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더라는 거예요.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운동하니까 다 좋아졌어. 약을 더 안 쓰더라도. 특히나 뭐 이 잠을 못 잔다든지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확실히 좋아졌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7배 이상 우울증이 막 더 생긴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운동을 하는 게 자존감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자존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집에서 누워 자고 나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리워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로 데이터, 우리 내과라서 너무 데이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유산소 운동을 우리 콩팥병 환자한테 시켰더니요. 우울증은 40%가 감소하고요. 20분씩 걷게 하면 다리에 쥐나는 것도 줄어들고요. 근육 피로도도 떨어졌다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이 사람을 해피하게 만든다는 거는 확실한 사실인 거죠. 그죠? 네,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 운동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하고 하여튼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분리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순서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게 더 좋다. 맞나요? 네,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그러니까 두 개를 저는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 따로 생각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리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뭔가를 하면은 근육도 생기고 심폐지구도 막 건강해지고 막 그렇게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이제 근파워 향상 운동법 이거는 저희가 신문에 나온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따온 거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넘어지실 것 같아요. 아니 치료사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게 한 가지 원인이래요. 이것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자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견 이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캡처를 찰칵 하셔가지고 이거 좀 크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피디님. 요거 크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요거 찰칵 한번 하셔서 어머니, 아버님께 한번 권유를 좀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 나온 것처럼 꼭 운동 지도사 선생님과 같이 다치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거랑 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근력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볼 때는 근력, 활동량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도 참고 하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있긴 한데, 저도 한 50대 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슬퍼지지만 게다가 오늘 뭐 졸업한 지 21년 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되게 슬프긴 한데요. 23주년 아니에요? 21주년인가? 21주년이니까요. 아, 그런가요? 예. 네네. 더 슬프게 하지 말아주시면 충분히 슬픕니다. 졸업한 지 21년이 뭐야. 아무튼 하려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제가 예방하는 거에서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방은 본격적인 근감소가 오기 전에 50대, 60대에 꾸준히 운동하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나눠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확립해 두는 거.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습관을 하는 거 힘드니까, 오래 살려고 맨날 운동하면 또 힘들잖아요. 별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유튜버 분들이랑 운동 영상을 많이 찍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 5, 60대 되기 전에 뭔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두지 않으면 노년이 되게 우울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5, 60대.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잠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우리 두 교수님들의 아주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근감소증의 대가, 우리 한국의 대가입니다. 예,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김강준 교수님 감사하고요. 우리 신장내과 쪽에서는 근감소증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황원민 교수님, 대전 건양의대에 이 두 분이 많은 자료를 주셔서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한 3분 남았어요. 빨리 그 답변 주세요. 네. 엔젤님, 원장님 단백질만 많이 먹고 근력 운동 잘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나요? 이게 기준이라는 게 여기서 잘, 많이 이런 것들이 저런 단어가 나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내과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모호한 것들 다 수치화해서 통계를 돌려서 무슨 치료하는 과거든요. 네. 근데 잘, 많이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게 계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안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저러면?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잘 안 한다고.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게 잘 안 한다고 그랬고 어렵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운동을 안 할 때도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드시면서 운동하면 더 좋은 거고요. 존 페트루치님, 저건 제 거예요. 보니까 근감소 신장 나빠지는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혈압은 2등 원인, 1등 원인은 당뇨입니다. 50% 이상이요. 그 다음에 엔젤님, 백록감 700리 순정님은 아까 답변 드렸고요. 엔젤님이 세계병원 원장님 물어봤어요. 손목 요골동관 바로 안에 볼록하게 결절증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처음보다 약간 커져 있고 만지면 몰랑몰랑한데 정형외과 수술하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옛날에 저는 못 보는데 그 유명 병원에 전설적인 교수님이 계신데 이걸 하면은 내가 이걸 바로 낫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환자분들 손목을 이렇게 하라고 내밀라고 그러고 딴 데를 보게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정형외과 걸 들고 그걸 세게 후려치어서 그걸 터뜨려 버린다는. 안 웃긴가요? 아무튼 그렇게도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불룩하긴 한데 보통 불편감은 없습니다. 불편감이 없어서 굳이 어떻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손목 요골동맥 바로 밑에 있으면 보통, 그러니까 손목 등 쪽에 있으면 요새는 그거 내시경으로도 없애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골동맥 근처면 그 내시경으로 없애는 건 조금 그렇고, 굳이 없애려면 수술적으로 없애거나 아니면 터트리거나 주사바늘로 뽑아야 되는데, 주사바늘로 뽑는 것도 요골동맥 잘 만지면서 옆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초음파 보면서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데 그 주사 바늘로 뽑는 건 재발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막 성분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발이 잘 되고요. 아니면 터트려야 되는데 세게 누르면 터지긴 터지는데 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술적으로 치료, 그러니까 굳이 없애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냥 두시는 게 제일 낫고요. 굳이 꼭 없애고 싶으면 그 다음은 터트리는 겁니다. 세게 누르면 터집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이거 한번 터트리다가 한번 안 되면 환자들 너무 혼나가지고 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최종이 터지면 괜찮은데요. 힘은 엄청 줬는데 안 터지면 되게 민망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터트리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그냥 두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푸른 그린님, 53세 여성입니다. 경사도 높은 새별오름을 제주도인 거예요. 저게 헛디고 접질돼서 인대 손상이 심해 한 달 넘게 불편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해서 그런지 반기부 쓰며 발목 보호대 2, 3주 후 지금은 아무 부착물 없이 다녀요. 절룩거리면서 걷고 있는데요. 물리치료 가끔 받고요. 운동이 할수 하체 근육 많아요. 앞으로 물리치료 효과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한 달이 지나도 쩔룩거리시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지 않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 근력이 떨어진 건 정상인데 한 달이 지나도 전다면은 인대 손상이 심한 정도로 있거나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지 않으시면 괜찮으신데 절지 않으시면 차분히 그냥 운동하시면 되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계속 절게 되신다면은 저는 건 대부분 아파서 저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다는 얘기면은 전문의랑 한번 더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엔젤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50인데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종아리 사이즈 재보십시오. 종아리 사이즈. 네. 그리고 MJ님 선생님 저는 등과 어깨로부터 등 전체가 자주 아픈데 왜 그런가요? 보통 이거는 자세랑 관련이 많습니다. 자세랑 관련이 많고 결국 환자분들이 등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아프신 흉추를 못 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슴을 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척추의 관점에서 보면 흉추를 피는 거거든요. 흉추를 잘 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자체는 결국 코어가 약해서 요추가 잘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코어 운동을 하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세로든 흉추를 피는 게 중요하시고요. 강나영님, 유산소 운동과 근력이 같이 되는 운동이 있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수영이죠. 어마어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됩니다. 근데 수영 같은 운동은 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재활이나 관리하기 좀, 그러니까 취미로 수영하시는 건 아주 좋은 거고요. 5, 60대 정도 되셔서 취미로 수영하시는 저는 아주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같은 운동은 되게 밸런스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사람은 근육을 키워도 몸이 고다지는 형태로 운동이 되거든요. 그게 유선형을 잡는 거나 그런 거랑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같은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티오 메라님이 세길병원 병원장님 입원 중인 환자시래요. 예, 이게 뭐 방송 나오시기 전에 뭐 전체 방송을 하시나요? 아니, 오늘 원장님 방송 나온다고? 아니, 문자를 보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문자를 보낼 겁니다. 네. 아유. 하여튼 뭐, 예, 시간이 벌써 52분 됐어요. 이동영 원장님이랑 방송하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콩팥건강 지킴이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세길병원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끝내야 돼요. 다음 방송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저 얼마 전에 골프 프로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끝날 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끝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프로님이.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니래요. 머리를 숙이는 거는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게 귀여워 보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숙이는 게 이렇게 머리를 보여주는 게 보시는 분이 불쾌하실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감사했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어색해라. 저도 너무 어색해. 아직 감사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